네, 첫 번째는 이제 검수완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좀 핫하죠, 이 주제도? 맞아요. 요즘 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좀 시작해 주시죠.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앞선 23일에 헌법재판소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저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검사들이 이제 보완하고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범위를 좀 박탈했다, 아주 대폭 축소했다. 이것을 우리 좀 줄여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데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죠. 그래서 6가지가 있었. 수사권 조정이죠. 아, 네네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 다음에 대형참사, 이렇게 6개에서 부패범죄랑 경제범죄만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경찰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검수완박이 사실은 뭐 2개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수사권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뭐 검찰에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가지가. 네, 2가지가 이제 부패범죄랑 경제범죄만 가능하게 됩니다. 부패범죄는 이제 공직자,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뭐 이런 거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경제범죄도 이제 액수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면 검찰에서 하고 그 이하는 경찰에서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권은 이제 검찰한테 있으니까. 네. 수사를 한 걸 일단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 대학원에서 형법 시간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보내기는 보내요. 마무리한 걸 보내는 거예요. 마무리한 걸 보내서, 90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검찰이 90일 동안, 그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자료를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예전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를 보완해라 이렇게 명령은 하진 않는데, 여기에 약간 좀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2대 범죄, 중요 2대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조금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부패 범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 직권 남용을 추가하면요, 이게 좀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개 범죄로 한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그 부패 범죄에다가 대표적 공직자 범죄, 요 직권 남용을 추가를 해버리면은 범위가 아주 대폭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인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이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부패범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패범죄의 범위가 아주 많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다 공직자가 다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범위를 뭐 줄인다라고 했지만, 이게 줄이는 게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로, 요 치특이, 이제 어떤 이제, 칼럼에서 이제 치특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맞는 치특이가 있으니까, 요것만 되면은 범위가 아주 그냥 뭐, 아주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무한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2022년 5월 9일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걸로, 공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표를 했는데, 1년도 안 된 거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바는 이 법을 이렇게까지 하는 의미가 딱히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범위가 너무 많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거나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법 시간에 저희가 대학원 수업 때 했었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먼저 우리 저기 법학 박사님이시니까 아니, 박사님 의견을 저 듣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옥상옥을 방지하자 약간 그런 차원도 있었던 거잖아요. 검찰이 이제 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고 정권의 입맛 맞추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이 검수완박을 좀 추진을 했던 것 같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 실상 부패가 된 거는 경찰도 만만치 않거든요. 경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집중했던 측면은 뭐냐면은 경찰과 검찰의 그런 어떤 그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기준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공부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렵긴 한데. 사법시험보다는 뭐 그렇죠. 그렇죠. 쉽겠죠. 그러니까 쉽다라고 표현 뭐라 그럴까 좀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지만 사실 검찰은 이제는 뭐 사시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로스쿨에서 정말 상위권이 이제 검사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좀 법학을 연구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똑같이 부패했다면 부패 정도가 똑같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문턱이 높은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법학을 연구한 쪽에서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근거가 경찰은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검찰도 그러하긴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토착 그렇죠. 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 그 부패가 있을 수도 있어서 검찰이 좀 하는 게 좀 더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기존처럼 이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게 맞다. 기존처럼 하는 게 맞다. 기존처럼 똑같이 가는 거는 반대이지만 똑같이 가는 거는 약간 그것도 좀 약간 수정을 봐야 되긴 하지만 검수를 완전히 박탈한다? 이것도 조금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견해였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궁금한데. 저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전엔 수사를 종결을 검사만이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수사를 종결하거나 개시하거나를 경찰이 이제 보유 권한이 이제 전유 권한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경찰 단계에서 봐주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묻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얘를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기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경찰로 이제 기소 의견도 올리는 건데. 네네. 일단 일장일단이 있어갖고 어느 조직이 뭐 특별하게 이게 있어서 국민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평가할 수는 없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네. 뭐가 옳다 그러다 평가하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뭐 경찰이 수사권이 있으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검찰이 있으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위에 있거나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는 네. 중대한 그런 뭐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돈 재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검사 네. 같은 검사거나 아니면 뭐 고위 경찰이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핵심 포인트인데 소위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 네. 빽 있는 사람, 네. 돈이 있다고 보여지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검사 뭐 출신이면 봐주고, 전관이 뭐 전관 변호사가 나오면 이상하게 사건이 무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이제 많았으니까. 네. 검찰이 자기 검찰은 못 잡고 안 잡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지. 네네. 무슨 뭐 검찰이 니네가 못했으니까 수사권 경찰로 간다? 그럼 경찰은 잘할 것이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경찰한테 또 이걸 뺏는다? 그것도 또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상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뭐 한다 이런데 막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럼 만약에 네. 검사가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른 부정부패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됐으니까 경찰에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우.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엔 수사 못해요. 못하죠. 그거 어떻게 수사권이 합니까? 경찰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엔 뭐 다르게 제가 이제 경찰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니 검사를 불러서 경찰서로 불러서 조서를 보인다? 아주 내가 보기엔 어려워요. 이게 수사권 조정된다고 해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권 조정은 그 본질적으로 실패했다.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있던 시스템이 잘못돼갖고 뭐 피해자가 많다 해서 고치자 했는데, 이거 고친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일반 약자들한테. 그 전에는 경찰한테 안 되면 검찰로 가서 뭔가 한 번 더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경찰에서 딱 끝내버리면 이제 어디에 가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금 있긴 있는데, 네네. 수사의 지위를 검사가 그 전에는 막 수사지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올라와도 검사가 종결의 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경찰에서 종결을 한 거를 왜 난 억울하다 왜 종결하냐, 검찰에서 해달라 했을 때 검찰이 강하게 야 다 가져와서 니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수사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거는 줄어든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일반 그 약자들, 대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이 이런 걸 선의의 피해를 안 생기게 할 수 있게끔 처벌을 안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거를 묵인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거기에 대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뭔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공수처 만든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약간 똥볼을 찬 것 같아요. 좀 제도적으로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구현됐을 때 뭔가 나타나는 그런 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이제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이 변호사 특수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변호사 특수가 오냐? 이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은 검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수사권은 없는데 수사에 관여할 수는 있거든요. 네, 검사가. 근데 그래서 기소권 이제 검사한테 있고, 이게 전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관여를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막 지휘하고 막 별도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돼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검사는 소수예요.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간에 검찰은 다 있는데 검찰은 소수예요. 경찰은 다수야. 수가 엄청나게 많아. 검찰에 비해서는. 그렇죠. 아니 검찰에 비해서, 왜냐면 대중 치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미국은 경찰이 엄청 많고 우리나라도 경찰이 많아요. 몇십만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은 뭐 2,000명이나 3,000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몇십만 명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다 상대를 한단 말이야. 1인당 몇 명씩.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경찰이야. 내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럼 내 건수를 올려야 점수가 인사고과가 올라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막 일단 기소하고 잡아놓고 보는 거야. 내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변호사를 불러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이 이해했어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 변호사들이 그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 넘어가면 검찰에서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를 할 거니까 말 것인가 거기서 결정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경찰에서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무조건 이제 변호사를 미국식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 무조건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네? 변호사를 같이 대동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서를.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은 법률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인은 특정 사건, 중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선임하게 해주는 건데 거기로 그거 말고 일단 경찰에서 뭐 고소장 접수됐으니까 나오세요 이러면은 경찰한테 권한이 이제 수사 종결권이 생기자면 거기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를 대동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은 그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개인이 가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또 기소되면 또 재판 비용도 또 해야 되고. 그럼요. 이게 미국식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될 법률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았는데 구현하는 걸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구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잖아요. 거의 154석으로 지역구가 이렇게 집계가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 의원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 조항. 그 헌법 그 관련해서 이제 12조 3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조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각하가 되니까 사실상 뭐 그래서 너는 그럼 뭐 대안이 있느냐? 저는 이게 형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법 몇 개 바꾸고 무슨 검찰 수사권 조정한다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바꾸시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도 연구해 본 건 아닙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수사권은 그 전에 시스템 그대로 가되 예전 시스템대로 가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뭐 이렇게 경찰을 다 지휘하잖아요. 관할 경찰서를 담당해가지고 그리고 뭐 경찰 단계에서 이상한 수사를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단 검찰 단계에서 동일체 원칙을 없애야 돼요. 검사 동일체 원칙을. 검사는 각자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개별적인 독립성이 없어요. 검사가. 일개 검사. 그렇죠? 왜? 그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 동일체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이지 헌법상 원칙은 아니에요. 헌법에서는 개별된 독립기관으로 검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독립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는. 왜 독립성이 없느냐. 검찰 밑에 뭐 말단 검사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주임 검사 있죠. 그다음에 무슨 뭐 검사 있죠. 그다음에 뭐 부장 검사 뭐 이렇게 나오죠. 과장도 있을 거고 그때 가면 부장님 뭐 차장 검사장 그 위에 뭐 해서 최종 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개인이 이게 아무래도 부조리한데 위에서 이거를 덮어
뭐 하지 마, 아니면 야 엮어, 이렇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항명할 수가 있냐고.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에는 절대 못해요. 그럼 옷 벗고 나가든지, 그렇죠. 걔가 구속당하든지, 보복당하든지. 맞아요. 뭐 이런 진짜. 그거를 네.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런 구조를. 근데 그런 구조를 절대 안 없애죠. 그렇죠. 왜? 그래야지 이용해 먹는 쪽에서도 좋고, 검찰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떡 좀 부를 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군대 가서도 이등병 때는 내가 이 군대 부조리를 내가 병장 되면 내가 탑8이라 했는데, 병장 되면 똑같이 해. 그렇죠. 맞아요. 예. 똑같아요, 그거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개혁할 수가 없어, 절대. 외부에서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개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나는 형사소송법에 검찰 동일체 형사소송법에도 없지,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그냥 뭐 조직, 예. 검사 동일체 원칙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 검사는 각자, 형사소송법에다 한 줄만 넣으면 돼요. 검사는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고 뭐 기소할 수 있다. 검사는 독자성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넣으면 되거든요. 한 줄. 근데 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자기네들이 이용해 올 때 그게 불편하거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이 단독적으로 단독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현재도.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냥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부속품밖에 안 되는.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옆에 무슨 뭐 형사 1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형사 2부에서 다른 검사가 야 이건 아니야. 네. 이게 내가 보기에 너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내가 널 수사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옆에서 잘못해도 다른 검찰이 못 건드려. 만약에 서울에서 뭐가 수사를 잘못했어요. 네. 그럼 제주에 있는 검찰이 뒤집을 수가 있냐고, 이거를. 그거는 어렵죠. 한 번 검찰에서 결정되면 아무도 못 뒤집는 거야, 이거는. 잘못되든 잘 되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쵸. 검사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각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원칙상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오히려 더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지해서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답은 하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끝입니다. 검사 개별적으로 다 독립기관이니까 알아서 수사하십시오. 검찰총장도 일개 평검사가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 멋지다. 그리고 그러려면 인사 시스템을 단순하게 해야 돼. 검찰총장이 왜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검사 있으면 돼. 검사 있고 검사를 지휘 감독할 그냥 검사장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과장, 부장이 목표로 있어? 회사처럼. 네. 예. 그냥 각자 개별 검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각자 개별 검사실에 검사 있고, 그 사람의 인사는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하겠죠. 근데 그 인사권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절을 하는 거니까. 네. 뭐 판사들처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정년 보장은 인사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불이익을 안 주게끔, 못 받게끔. 그래서 그 조직을 단순화하고, 또 도마다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도마다 서로 그 관할이 뭐 이렇게 인사가 틀리게끔. 인사가 다르겠군요. 한 명이 전국을 다 인사하잖아요. 검찰총장 한 명이 다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네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서울에 있는 뭐 중앙검찰에서 검찰총장이 경기도에 뭐 지방의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올려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 시스템처럼 딱 그냥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만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로 옮긴다? 그러면은 5년이나 뭐 10년 한 번씩 도 단위로
무조건 옮길 수 있게끔 계속 오래 있으면 유착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우려했어요. 네. 예. 그래서 옮기고 옮기는 거는 뭐 그것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옮기는 거고 옮길 때 옮긴다고 해서 무슨 뭐 승진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승진이라는 검사 자체는 딱 승진이라는 걸 없어야지. 검사 그냥 한 명 뭐 평검사란 것도 없고 그냥 검사로서 그냥 끝나는 거지. 나이 먹어서 나이 먹든 어리든 네. 검사로서 그냥 자기 지위나 권한을 행사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냥 뭐 검사로 끝나는 거죠. 무슨 경찰청장, 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충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경찰도 그렇잖아요. 경찰도 그러니까요. 경찰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이 크니까 그렇게 하지만 검찰은 기껏 해봐 3,000명인가 검사가 2,000명인가 얼마 각자 안 되죠. 개별적으로 수사하면 되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이제 검찰 수사관 1인당 뭐 한 10명씩인가 5명씩 배치를 해준다든가. 네? 그리고 아주 대단한 큰 중대 사건에선 경찰한테 지원을 받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거 어려울 것지도 않은데 그걸 안 하죠. 어렵다기보다는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해봐야 뭐. 네. 네? 그렇게 만약에 하면 평검사한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주면 대통령이 남아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남아나겠어? 네? 남아나겠죠. 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뭐. 아 근데 그래서 도단위로 수사하는 거 광역 수사는 할 수는 없고 도단위 수사로. 뭐 경북에 있는 사람은 경북 도단위만 수사하고 관할권이 만약에 어디 경기도에서 이랬다 그럼 경기도 검찰로 이송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상적이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이걸 왜 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이렇게 확 달라지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뭐랄까 설레발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좀 과격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얻는 그런 효과나 소득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법리적인 다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리적인 다툼이 없고 뭘이냐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정 짓는 거거든. 그게 어렵거든. 그걸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제가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법리 논쟁할 게 뭐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법 몇 조에서 무슨 죄 딱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애매한 거나 어려운 거나 이런 게 법리 논쟁을 하는 거지 법리 논쟁하는 건 거의 없고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네네. 네. 증거가 있냐 없냐 이거 갖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검찰 단계에서 아니라고 덮으면 네? 앞으로 어디가 이제 다음에 검찰이나 어디 뭐 가서 그 전에는 이제 다시 재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검찰에서 그래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뭐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네. 검찰에서 그렇게 구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 일만 남고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산업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 김용균 사건에 연루됐던 그 사람들이 2심에서 아주 많이 무죄를 받았어요. 이런. 네,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청과 뭐 하도급 관계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그 무죄를 받은 사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심에서 이제 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었거든요. 1심에서.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는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고 2심에서도 무죄고 그 다음에 또 한국서부발전기술본부장은요 똑같이 이제 산안법 위반이랑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똑같은 형량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기술지원처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그런데 금고 1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인데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죄만 난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본부 개전과 차장 석탄설비부 이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벌금 700만 원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그래도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2심에서 이제 무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1,000만 원도 약한데 그거. 약하죠. 약하죠. 제가 이제 웃는 거는 이거는 아주 뭐랄까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이게 되게 무색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일찍 좀 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한데. 약하죠. 예, 약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김미숙 지금 이제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시거든요, 현재. 그분이랑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처벌법이 지금 위헌 제청이 들어간 상태예요. 작년 10월에 위헌 제청이 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성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소 1호 사건인 그러니까 두성산업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법 위헌이라는 거 어디에 어떤 조항에 위헌을 했다는 거죠? 네. 역시 기자의 네. 정말 예리하신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제 이거랑 그다음에 6조 제2항인데요.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성,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조치를 해야 한다가 제4조 1항 1호고요. 6조 2항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반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헌 제청한 두성산업 쪽에서 이게 법무법인 화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기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서는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라는 거고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실태와 재질의 경중 등에 비춰서 경영 책임자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과하다라는 거고요.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비해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그거 위헌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까. 대표님 정말 되게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법학자들도 양쪽으로 갈립니다. 사실은 양쪽으로 갈려요. 그래서 이게 졸속이법이다 하는 측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위헌은 아니다. 위헌은 아닌데 조금의 수정은 필요하다라는 측으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후자이긴 한데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박사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수료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입장이 이렇게 좀 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회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료는 다 사실 있기는 한데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기는 조금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보다 이제 형량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적합한지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시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정말 이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기소가 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제청을 했었어야죠.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적합하냐라는 거죠. 음주운전 자체는 네. 무슨 뭐 알코올 뭐 측정해서 네. 무슨 뭐 취소나 정지 이런 거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을 때는 구속돼요. 아. 네. 음주운전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쳤을 때. 맞아요. 네. 있잖아요. 음주운전도 네. 술 먹고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 하나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대표님 말씀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비교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쁘다 음주운전 비교한 것보다 처벌이 강하다 이걸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네. 명확성은 약간 뭐 근데 그거는 시행령에서 명확성을 구체화하면 되는 거니까. 보완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학도 같은 말씀 맞아요. 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민법상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형법상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산안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짧거든요. 16조 가지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경영 그 총책임자 CEO가 되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그러니까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근데 일단 김용균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기소가 첫 번째로 된 사건에서조차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리자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도 순항하기가 가능할까? 약간 그런 여기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오너를 갖다 처벌한다? 네. 그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주 열띤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연구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1심에서 이제 그렇게 처벌이 그게 김용균 사건 했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외아들이에요, 그분이. 뭐 이런 걸 막 빠져나올 수가 있죠. 전관예우가 있잖아요. 전관예우. 법조계 전관예우.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해자라고 하겠죠. 이제 가해자 쪽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에 따라서 전직 검사장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연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서 처벌을 좀 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이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적인 그런 그 처벌을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뭐 적용이 안 될까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은 김용균 사건에서 1심에서 뭐 벌금형이라도 이제 사회봉사 다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되네요. 다 읊기에는 그런데 한 1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집행유예인데 뭐 2심에서는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가 벌금 1,200만 원인데 주식회사의 1,200만 원이면 이게 과연 큰 금액일까라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집행유예고요. 그 다음에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1200만 원이 2심에서는 지금 가장 큰 아이고, 형량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벌금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그리고 김미숙 이사장님이랑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2인 1조였다는 거예요. 2인 1조인데 한 명이 그러니까 김용균 씨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 분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발전소니까 석탄 분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28차례를 무려 28차례를 가서 제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무려 30차례에 가깝게 제기를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고, 저희가 여기에서 당장 어떤 학계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해법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다. 이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약간 미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리는 거를 조금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청취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뭐냐면 무죄가 맞냐라는 거죠. 무죄가 맞냐. 무죄가 적합하냐. 이영주 기자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네. 그 쓰고 있는 거에 결론이 뭐냐고요? 아, 결론이요? 아, 결론은 지금 논문의 결론이 뭐냐고.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소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헌이 아니다죠.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고 플러스 거기에 알파로 조금 더 얘기한다면 뭐냐면 차라리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헌이고 아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손해배상 그 소논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의 막대한 그 보상금을 불려갖고 네. 네,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게끔 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근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동자 뭐 한두 명 죽어도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내면은 괜찮다. 충분히 면피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중처법 이제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그냥 뭐 정설처럼 그냥 이렇게 속설로 이렇게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지 사장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휘핑보이라고 해서 매 맞는 소년이라고 해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소년을 이렇게 그 대표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를 이제 내세우면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상. 네. 그렇죠. 기존에는 그랬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견해라든지 뭐. 사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양주 같은 경우에 삼표석산 연초에 연초에 삼표석산이 붕괴돼서 3명인가 뭐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큰 사건이라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제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나 취재는 안 해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일단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적용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누군가 그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네네. 죽은 거에 대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에 또 문제고, 또 세 번째는 그 피해자, 네. 돌아가신 분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합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피해 뭐 이렇게 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 또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또 형량을 또 엄청 깎아줘요. 대표님 진짜 예리하시네요. 진짜 맞거든요. 그렇게 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우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게 뭐 법 몇 개 만든다고 그래서 뭐 그런 사업장에 재난이나 재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참 순진한 발상이죠. 그거 순진한 거예요? 법 하나 만든다고 그게 없어진다. 없어지지 그랬으면 왜 범죄자들은 다 사형시킵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없어질까요, 대한민국에? 아이고,
목숨 걸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더 흉폭해지겠죠. 내가 잡히면 사형이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죠. 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제 안 하잖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내가 잘못하면 엮이니까 야, 더 치밀하게 더 해.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 왜냐하면 기업에도 변호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런 구조적인 환경,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네.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거요? 정책적인 거는 뭐 지원금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행정관리 감독도 될 수 있는 거고 노동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네. 엄격하게 그런 뭐 문제 있는 작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가서 이거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왜 안 되죠? 노동부가 과연 노동자 편인가 봐야 돼. 의문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돼요. 대표님. 고용부인가 노동부인가. 대표님. 고용부하고 노동부요? 고용부 같은데? 대표님 얼마 전에 그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저희가 불과 한 2주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1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나 그분의 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법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정책이 하나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뭐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어떤 게 좋을까요? 요식업죠, 요식업. 네, 요식업. 요식업 같은데 만약에 영업정지? 공중위생업 같은데 난리 나죠.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대다수. 공중위생업. 그렇죠. 이용실. 네. 그다음에 음식점, 호텔, 맞아요.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단속 위생과라고 하잖아요. 보통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이나. 신이죠, 신. 공무원들이 한번 떠서 단속을 하면 엄청 무서워해요. 엄청 무섭죠. 네. 이렇게 그냥 거의 말단 공무원이 가서 단속해도 왜냐하면 영업에 지장이 엄청 크니까. 크죠. 장난 아니죠. 근데 왜 노동부에서 노동부 공무원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가서 왜 못하죠? 권한도 있고 제도도 다 있는데. 덩어리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니 여기서는 뭐 불이익을 줄 만한 게 없는 거야 제도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주면 엄청나게 이거 내가 단속에 걸리면 만약에 아까 분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분진을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분진이 났어.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갔어. 네? 그러면은 가서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가서 이거 빨리 안 하면 너희들 저거 영업 정지 한 달 아니면 뭐 면허 취소. 공중위생업 음식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걸리면. 지금 네. 그래서 엄청 무서워해. 안 걸리게 하려고. 벌금도 엄청 세 또.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기업들한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모질게 그렇게 대하면서 왜 큰 기업들한테는 왜 이렇게 건대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게 기업이 더 그냥 좀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속된 표현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그런 데 시설 투자를 해야죠. 세게 그냥 더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영세 음식점이나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대하듯이 아주 세게 다루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라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대표님 말씀도 진짜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그렇고 인식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식 개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일이 기억에 났는데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용광로에 빠졌나 팔이 하나 빠졌나? 팔이 아마 절단이 됐던 것 같아요. 어깨 쪽 해가지고 팔이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절단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비정규직이라서 괜찮아 그랬나? 그러니까 본인은 정규직이었던 거예요. 그 사고 난 사람은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책임이 없어. 우리는 책임 없어. 그러니까 그 용역이니까 그 용역을 그 고용한 그쪽에 아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서 다쳐도 되나? 죽어도 되나? 저 사람들은 임금이 싸니까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뭐 이러면 되나? 이렇게 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법도 법이지만. 뜯어 고쳐야 되고. 그리고 네. 자, 같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작은 음식점에서 네? 누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뭐 그 시설 문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누가 이제 뭐 다치거나 네. 그랬어요. 직원이. 그러면 거기 그 업소 문 닫아야 돼요. 왜 문 닫아야 되냐면 아유. 그 사람 치료해줘야지. 아, 보상해줘야지. 네. 네네. 그쵸? 아니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버는데 그거 해주면 이제 문 닫아야지. 그쵸. 그냥 똑같이 가서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나왔지만 네. 발전소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몰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처벌을 강화를 하면 되는데 똑같은 자영업자 처벌하듯이 자영업자들한테 큰 부담이지만 똑같이 벌금 내고 하는 거를 똑같은 형식으로 또 가져가면은 그 발전소에서는 엄청 가벼운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벌금 700만 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유, 한 7억 때리고 한 70억 때린다고 해봐요. 한 그러면 700억은 깜짝 놀랐지. 때려야죠. 진짜. 70억 때려?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미리 해야 되겠다. 70억보다 그쵸. 1억 투자해서 안 그쵸.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벌보다는 네.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게끔 하면 맞아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에휴.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제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또 음주운전보다 세다고 얘기해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참 일단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이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반복되긴 하지만 일단 인식 개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타격을 좀 크게 세게 그런 거 좀 없나요? 중대 징벌적 손해배상 빨리빨리 도입해가지고. 그게 그냥 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입법을 통해서.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반말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바쁘셔가지고. 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월급은 따박따박 잘 받으실 텐데. 부럽네요. 그렇게 돈 벌. 얘기가 자꾸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나씩 바꿔서 고쳐 나가야죠. 예,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해서 저희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나 뭐 300년, 400년, 몇천 년 후에는 그래도 인류가 다다음 세대? 아니 난 더 이상 뭐 퇴보하면 퇴보하지 더 발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전망을 해보자면 인류가 좀 나아졌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죠. 조금씩이라도. 아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로마시대나 아니 무슨 뭐 중세시대나 뭐 그렇죠. 뭐 지금보다 그때보단 자유가 더 많겠지 개인한테 자유가 많지만 구조적인 거는 뭐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난 구조적인 거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네. 그래도 계급이 있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신분이 있잖아. 있죠. 당연히 있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죠. 있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삼척동작부터. 다 개인의 자유만 그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많아졌다 뿐이지. 자유가 많아졌는지도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더 개인한테 자유가 더 많은 대신 또 그 구조를 뒤집을 수가 없어 개인이. 예전에는 무슨 뭐 노비로 태어나도 예? 네. 무슨 왕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삼국시대 이런 데는. 네네네네. 미천한 신분을 태어나도 잠깐 동안이나마. 네, 삼국지 보면 장비. 아니 조조도 물론 이제 뭐 양자로 들어와서 뭐 환관 집안 뭐 좀 그런데 큰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아니 남의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봐봐요 다. 뭐 네?
어떻게 보면은 나 천민 계층인데. 그때 당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니까 돗자리 장수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신분 질서가 더 엄격했지만 또 그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격했으니까 통제받는 측의 그 어떤 그 유대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개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뛰어나고 영민하고 머리 좋더라도 딱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없죠. 기득권층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안 돼요. 미국은 어려워.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기업가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딱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딱 아주 구조화가 된 것 같아 이제. 80년대부터요? 예, 내가 보기엔 80년대부터 구조화가 됐어요. 딱 보니까 그냥 뭐 강남, 뭐 변두리 뭐 이렇게 해서. 네, 대표님 저희가 또 오늘은 아주 시원한 해법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해법은 아까 해법 나왔잖아요. 딱 하나. 인식 개선이요? 투표들 제대로 하세요. 투표들. 네? 해법 나왔네. 아 그래요? 아 그거였나? 아 투표 제대로 하라고요? 국회도 할 일이야. 다 입법화해서 다 해야만 되는 건데. 뭐. 아 지금 국회 바빠요.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바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그래서 아까 왜 그 신분 얘기하고 왜 삼국지 얘기했냐면 예? 그래도 그때는 뭔가 사람들이 개개인이 정의감이라는 게 정의감 뭐 정의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비든 천민이든 그렇죠? 뭐 양반이든 누군가는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 물질 만능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 지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풍요로움 같은데도 힘든잖아. 그때 뭐 옛날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 비하면은 엄청 삶이 굉장히 그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굶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죠. 그때도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이거 생각하면은 투표를 잘못해서. 네,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네? 뭔가 이런 거 그런 나머지 외에는 뭐 거의 뭐 의식 수준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퇴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그런 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력이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그냥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하는 거지 그거랑은 전혀라기보다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은.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 뭐 중세 시대나 뭐 아니면 중국의 뭐 춘추전국 시대 봐도 삼국 시대 봐도 예? 아니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나 진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다. 그쵸. 그런 결기가 다 있었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평민이든 천민이든 간에. 근데 요즘은 다 위나 아래나 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요. 배반 배신이 어딨어? 다 배신하고 사는 거지. 이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현대인은 옛날 그 고대인보다 의식 구조가 다 퇴보했어. 지적 구조는 다 지식이나 다 엄청 높아졌지만, 네. 네? 그래서 예수가 못 나오는 거고 석가가 못 나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대표님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디스하시더니 이번에는 현대인 전체를 디스하시네요. 와 통 크시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게 참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지적으로는 우리는 퇴보했다. 나는 보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퇴보했다. 지적으로? 네. 물질적으로는 엄청 과학기술적인 진보를 했지만은 반대로 그럼 같이 따라갔느냐? 그만큼 같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다 오히려 지적 능력은.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나 근데 저는 그게 사회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집에 그 층위가 있으니까 그 층위의 유대감을 아주 돈독하게 해서 걔를 이렇게 확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사회 구조는 아주 견고하게 돼 있는데 치밀하게 더 돼 있는데 세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개인들이 연합하지도 않고 단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한 목숨 유지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뭐 혁명이고 뭐고 이거를 뭐 개선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아니 지금 120시간 일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마무리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예? 한국 시대나 뭐 그런 때는 뭐 신분은 개돼지였지만 의식은 진짜 인간이었거든요. 생각은 인간이었는데 몸은 신분은 개돼지였지만 네네. 노비나 노예였지만 근데 지금은 예? 신분은 자유인인데 의식이 다 개돼지가 됐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내일 경찰서 출입하시고 그 뭐 다 가능하신 거죠? 뭐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고 막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개돼지에 공격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내가 뭐 누굴 특정해 지칭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전반적인 지구에 사는 세계인을 갖다 내가 높이. 아니 한국인 대상이잖아요. 저희 솔직합시다. 한국인 대상이잖아요. 아니 전체 지구에 사는 전체 인구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쵸. 글로벌 시대니까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게 바로 그 왜 그렇게 됐을까를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건데 저는 그냥 그거를 뭐 파헤쳐서 연구하셨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게 이기심이라고 봐요. 이기심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발현이 되니까 그 구조에 지금 공고히 되어 있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좀 걱정이죠 사실은.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암울합니다 사실은. 암울해요.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은 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윗세대들이. 그러니까 아예 배고프면 예? 진짜 막 먹기 위해서 막 살기 위해서 뒤집지만 예? 네. 진짜 먹고 살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은 예?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 죽을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을 바꾸지. 네. 근데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먹고 살만은 해. 난 지금 먹고 살만은 해. 그래서 고기까지만 네. 그냥 아둥바둥 먹고 사는 고기까지만. 그쵸. 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뭐 노예 시절일 때는 뭐 아두바두 할 수가 없잖아. 안 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렇죠. 그거죠. 네. 그게 정답이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 바꿔서 좀 우리가 희생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됐는데 지금은 어쩌지 하면 먹고는 사니까 그냥 완전히 만족하진 않아도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 길어졌네요. 쏘리.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갑자기 인류의 무슨 의식까지 해서 대화의 범위가 너무 확장됐네요. 철학적인 문제까지. 와,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뭐 온 우주를 디스하실지 뭐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주를 디스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기대가 돼요. 배움이 짧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못 뒤집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당하면서도 왜 바보같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풍부하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에 계시는 이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